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마켓의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도 워낙 좀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추구 전략에 따른 우려감,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 이런저런 불안감들이 함께 덮치면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휘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약세장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각국의 증시를 통해서 우리 증시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증시에 관한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HSBC가 발표하는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PMI 지수가 8월 5달 만에 기준선 50선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HSBC가 22일 중국의 8월 제조업 PMI 예비치를 50.1로 발표를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8월 PMI 50.1은 전문가들의 예상치 48.2를 웃돈 것으로 지난 3월에 50.4를 기록한 이후 5달 만에 기준선인 50선을 회복한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47.7을 기록하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상당한 우려감을 자아냈는데요. 이 지수가 50을 넘을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윗돌면은 경기 위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PMI 확정치는 다음 달 2일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늘 처음 출발 때는 0.18%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2069.31로 출발했었는데요. 다시금 장중에 지금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0.17% 상승세로 돌아선 2076선으로 다시금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네, 반면 미국 증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반면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주요 3대 지수가 FOMC 회의로 공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가 0.7%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8%,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0.58%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첫째 주에 15,000선 돌파했던 다우존스 지수가 여섯째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14,000대로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내내 FOMC 회의록 결과 기다리면서 이 관망세를 보였지만요. 이번 회의록에서도 뚜렷하게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자 실망감에 투자 심리가 다시금 약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FOMC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을 보니까요, 연준의 거의 모든 위원들이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FOMC 회의에서 올 하반기에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준은 또 출구 전략을 수행하면서요, 영리포라는 새로운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키로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생소한 용어죠. 영리포는 연준이 은행 시스템에 과도한 준비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도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이날 회의에서 7월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연준의 예상대로 확장될 경우에 하반기 중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버냉키 의장의 의견을 지지했다고 하죠. 따라서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는요, 연내 남아있는 세 차례 9월, 10월, 12월 FOMC 회의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곧바로 축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상당한 이 축소 결정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맞섰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주택 관련 지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판매량은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고요.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주택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에 기존 주택 판매가 역시 판매가 전월 대비 6.5% 증가했고요. 이는 앞선 6월에 1.6% 감소해서 증가로 급선회한 것입니다. 또 연율로 환산한 기존 주택 판매량도 539만 채를 기록해서 지난 6월에 506만 채는 물론이고요. 515만 채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2009년 11월 이후 무려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앞선 6월 판매 감소율은 1.2% 감소해서 1.6%로 또 판매량도 508만 채에서 2만 채가량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기존 주택의 재고량은요 228만 채에 달해서 전월 대비 5.6%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판매 속도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재고 물량은 5.1개월어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지요. 평균 판매 가격 역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7% 상승을 했습니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가계의 주택 구입 여력만 놓고 볼 경우에 여전히 미국의 주택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분석했고요. 주택 경기의 개선세는 이어지겠지만 모기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을쯤에는 아마 시장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 가격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 소식이 연준의 7월 회의록 공개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2년 만에 또다시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7월 회의록에서 연준 거의 모든 위원들이 연내 양적 완화 축소에 동의한 게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전날보다 7.5bp가 오르면서 2.888% 기록했고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이날 전날 대비해서 6bp가 상승했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2011년 7월 이후에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고요.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9bp가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한 바 있죠.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의 소식입니다. 유럽 증시도 역시 함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투심이 상당히 약화된 모습인데요. 연준의 지난달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투심이 위축된 탓입니다. 유로존의 우량주들로 구성된 유로 50 지수 역시 0.48%가 하락을 하면서 2774를 기록을 했고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독일은 그나마 소폭 하락에 그쳤지만 영국은 1% 가까운 비교적 큰 폭의 그런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급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고개를 쳐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언급에 따른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경우에 추가로 금융 완화를 단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상향 조정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요, 이 금융 정책은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할 수 없지만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니치는 유사시에 추가 금융 완화를 검토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를 했고요. 구로다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이 2년 안에 물가를 2% 상승시킴으로써 장기 디플레에서 탈출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4월 시중에 무려 2년간 137조엔을 푸는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결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면서 이 소비세 증세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시사는 이 아베 내각이 소비세 증세에 부담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증시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겠습니다. 0.17% 역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13,401.17포인트로 하락세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의 출발 지수 때하고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대한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 코스피 1% 정확히 하락했습니다. 18.67포인트 하락하면서 1850선이 붕괴된 모습입니다. 장중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장 중반에 좀 오름세를 유지하려는 듯 하다가 다시금 약세로 좀 전환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장 후반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487억 원, 50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중립적인 모습이고요. 개인은 365억 원의 적극적인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1.86%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에 거의 2배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장중 흐름을 살펴보자면요. 올랐다 내렸다 다시금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뒷심발이 하는 데는 상당히 좀 힘이 딸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별 움직임 보면요. 외국인 147억 매도, 기관 31억 매도, 개인만이 역시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1.85%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등 자동차주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을 상당히 뒤덮고 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 등등으로도 이런 금융위기의 불안감이 전이될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자, 이 지역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던 화학업체의 주가가 실적에 대한 우려로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인데요. 자, 금호석유가 0.87%를 비롯해서 1% 안팎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과 롯데케미칼만이 0.37% 그리고 1.14%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화학업체는 전반적으로 아세안 지역의 수출을 늘리던 중이었는데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실적 타격 우려가 번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화학주의 주가가 최근 2달간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고 또 주가 상승 요인이었던 합성수지 가격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주춤해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합성수지 수출액 중에 이 아세안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이고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최대 시장인 중국에 비하면 좀 낮은 비중이긴 하지만 점점 이 수요층이 넓어지고 확장 국면에 있던 시장이 아세안 시장이기 때문에 이 위기설에 주가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체는 롯데케미칼로 예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중 흐름에서는 1.14%로 화학업종 가운데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업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힘겨워하고 있는 분야가 증권업종입니다. 주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 쭉쭉 빠져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무려 5%, 미래에셋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적게 빠졌다라고 하는 삼성증권이 1.54%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금융위기 공포까지 겹치면서 실적 악화에 따른 위험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증권사가 이익 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이 주가 반등에는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대우증권, 현대증권, 한화투자증권, SK증권, 우, 또 현대증권, EUB 등등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업계 1위인 대우증권 역시 오늘 한 1%대, 1, 2%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의 부진과 이 자산 운용 손실로 실적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인도발 금융 위기설까지 겹치자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얕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증권주에 대한 투심이 꽁꽁 얼어붙어서요. 추락세가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증권주를 분석하는 연구원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역시 중립 또는 유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업종입니다. 증권업종만큼 어려운 게 또 건설업종입니다. 워낙 오래돼가지고요. 이제 건설업종이 어려운 것은 하나의 그냥 기정사실화된 그 굳어진 그런 현상으로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현대산업만이 1%대 상승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무산됐다라고 하는 남광토건이 현재 하한가까지 빠져 있고요. 현대산업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주택 사업을 벌인다라는 그런 인식이 시장에 상당히 확산되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산업만은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등했던 건설주의 주가는 약세로 확연히 돌아선 모습이고요. 해외 수주 확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약발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광토건은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채권단과 출자 전환을 통한 지분 공동 매각을 추진했는데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주주협의회 구성이 무산됐죠. 매각 작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하한가까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한가 중입니다.
금호산업 역시 지분 매각 검토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만 다시금 하루 만에 10.63%나 하락을 하면서 급락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에 또 해수 확대 기대감까지 안고 있던 대장주, 현대건설 역시 전반적인 건설업종의 하락세에는 역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 1.64% 하락으로 54,100억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STX 그룹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STX 이제 그룹 계열사 별로 이제 약간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STX 이 지주사에 대해서는 채권단에 상당히 깐깐하게 굴고 있어서 다른 여타 계열사의 흐름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82%가 하락을 했죠. 반면 STX 중공업, STX 엔진도 함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TX 펜오션은 새로운 주체로의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사는 쪽에서 인수를 한다 그런 얘기는 수개월 전부터 들려오고 있었죠. 채권단이 지주사인 주 STX에 대해서는 4,265억 원의 비협약 채권자들도 이 채무 조정에 동의를 해야만 STX와 자율협약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신규 자금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STX 펜오션을 제외한 거의 전 계열사들의 주가가 현재 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는 STX 펜오션, 만약에 산은이라든가 새로운 주체로 인수돼서 업황 자체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경우에는 상당한 주가 상승도 기대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되면서 하나의 또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최근 들어서 DMZ 세계평화공원 테마주가 일제히 올랐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주가가 이상 급등했다라는 진단을 내리고요.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다시금 급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테마주 조사를 맡고 있는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이번 조사에 나섰는데요. 현재 일신석재, 코아스, 이화공영, 누보, 삼룡물산 등으로 증권업계에서 명단이 돌고 있는 DMZ 평화공원 테마주만 10여 개에 이르는데요. 자, 지금 삼룡물산의 주가도 1.99%, 2% 가까이 하락세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 테마주에 손을 댔던 분들께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잘 한번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고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AI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변종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파루가 6%, 이글벳이 5%대 상승이고요. 3에서 1%대까지의 상승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AI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홍콩대 관해교수팀에서는 과학저널 네이처지를 통해서 중국의 또 다른 AI 바이러스가 확산돼 있고 인체 전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죠. 자, 관련주가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또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정부의 렌트푸어 지원 방안인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이 내일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됩니다. 금리는 연 3.5%에서 4.5%대로 기존의 일반 전세 대출보다 0.5%포인트가량 저렴합니다. 국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은 목돈 안 드는 전세 2로 불리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내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지만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대출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취급해온 기존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0.2에서 0.3%포인트 낮습니다. 여기에 보증료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0.5%포인트가량 세입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이 기존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 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각각 4억 200만 원, 2,600만 원,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내부 통제 기준은 부당한 계약 전환이 고객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어 비교 안내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보험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직원들이 30대 그룹 소속 기업 중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1인당 생산성은 자동차 업종에서나 현대차 그룹 내에서 중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중 공시를 마친 365개 기업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 직원의 급여 순위는 2위와 3위였으나 생산성 순위는 177위와 179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9,4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현대차는 직원 5만 7천 명이 84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1인당 생산성이 1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분석 대상 365개 기업 가운데 177위로 중간 정도입니다. 현대차는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종 26개사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지만 생산성은 12위에 그쳤고 현대차 그룹은 17개사 중에서도 급여는 가장 많이 받지만 생산성은 11위에 머물렀습니다. 기아차도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이었으나 1인당 생산성은 14억 8,500만 원으로 현대차보다 낮았습니다. 역대 연봉을 받고도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부금과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자는 오늘 기존 세법상 특별공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 지출이 근로소득에 상응하면 연봉이 수억 원이 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 중에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총 69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한 베트남 대사로부터 베트남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93년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사로는 최초로 베트남 호찌민에 취항하는 등 양국 간 교류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금호건설은 호찌민의 금호아시아나 플라자, 타임스퀘어 등을 준공하고 하노이, 호찌민 등 주요 지역에서 7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도 베트남의 타이어 생산 공장과 타이어의 원재료인 천연고무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말레이시아 국영전력청으로부터 1000메가와트급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9,165억 원으로 작년 매출의 8.9%에 해당합니다. 발전소는 말레이시아 민중 지역에 건설되며 공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해 2017년 10월 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경동나비엔이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가 주관하는 한국 소비자 웰빙 지수 생활가전 분야 보일러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보일러 상품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경동나비엔의 콘덴싱 보일러 나비엔 콘덴싱 온수는 일반 보일러 대비 가스 비용을 20% 줄일 수 있는 높은 열효율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경동나비엔은 5년 이상 1위에 선정된 제품 브랜드에 주는 황금 나비상도 받았습니다. LG유플러스가 다양한 디지털 가전 서비스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즐길 수 있는 홈보이를 출시했습니다. 홈보이는 TV와 오디오, 전자책 등의 기능을
7인치 대화면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3와 최고 사양급 고음질 스피커를 결합한 홈보이 스테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홍융합 서비스입니다. 8월 22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